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구미래 씨가 썼고요.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제사 지내는 집이 아직까지 많죠. 이걸 왜 지내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게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지내게 되는 게 제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왜 지내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뒤지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아마 이 책이라면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골라봤습니다. 저자가 구미래 박사예요. 안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민속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왔는데요. 당시 구미래 박사는 불교 민속 연구소 소장 그리고 동방대학원 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는 걸로 책에 나옵니다. 저서로는 한국인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죽음과 49제, 또 한국인의 상징세계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형문화, 불교에 기반한 무형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은 임종 직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죽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고요.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건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다 라는 뜻인 거죠. 삶의 전 과정 속에 죽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생명이 신비롭고 존엄하듯이 죽음 또한 신비롭고 존엄하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나쁜 것 또는 피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성스러운 자연의 이치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책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수용해온 한국인들의 존엄한 죽음의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 수의를 마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죽음의 순간에 대처하는 이른바 임종 문화가 있죠.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저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묘비명과 묘지명을 분석합니다. 이 내용 무척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절에 갔더라고요. 사찰에 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죽음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살아남은 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남은 자들이 대처하는 죽음 의례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 책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제사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이따가 다시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네, 이 책은 한국인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해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교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합니다.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찌 알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유교는 사후 세계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잖아요. 유교에선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 궁금증이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주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의 작용이라고 본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진다 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하면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되는데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기가 흩어졌으면 제사를 지낼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제사는 지냅니다. 왜 지내지? 네. 주자의 설명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기가 흩어지는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가 완전히 흩어지기 전까지는 자손은 제사를 통해서 조상과 감통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감통이라는 건 느낌이나 생각이 통한다 라는 뜻이죠. 아마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4대 봉사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고조, 증조, 조부, 부 이렇게 4대로 제한되죠. 고조 그 이전의 조상은 기가 완전히 흩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유교는 앞에서 말했지만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망자와 만납니다. 혼백을 불러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승에서 만납니다. 망자와 이승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저자는 생사혼성적 생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과 사가 서로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유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제사에는 수많은 상상적 사고와 절차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 유교의 죽음 의례가 그토록 복잡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덜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참아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참아라는 건 참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할 때 그 참아입니다. 유교의 죽음 의례를 보면 사람이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내 부모가 죽은 걸 확인하고 나서도 초혼을 하죠. 혼을 불러내요. 소생을 기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망자의 입속에다가 쌀을 넣죠. 살아있을 때처럼 옷을 입힙니다. 또 무덤 안에다가 가재도구 같은 걸 넣어주죠. 이게 마치 내세를 인정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도 저승에서 이승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살아갈 거다 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저자는 바로 이걸 참아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차마 기정사실화 할 수가 없어서 입에다가 쌀을 넣는 거다라는 거죠. 또 부모의 죽음을 차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옷도 입히고 그리고 무덤 안에다가 가재 도구도 넣고 이러는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인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자가 한 말인데요. 망자를 보냄에 있어서 죽은 자의 예로서만 대하는 것은 불인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망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을 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은 끊어졌지만 차마
망자로만 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정과 도리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로 이 참아의 정신으로 풀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치자고요. 돌아가신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차마 그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평소에 먹던 밥에다가 반찬 몇 가지 더해서 제사를 지낸다. 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죽으면 기가 흩어지고, 네, 그러니까 혼백을 불러서 조상과 자손이 감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차마 내 부모님인데 돌아가신 거 알지만 밥이라도 한 끼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 네, 이렇게 쉽게 풀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던 건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시대별로 참 다르구나 라는 거였어요. 우린 뭐 장례식에 가서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보고 듣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인 양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시대별로 정말 많이 달라요. 먼저 고려시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책은 고려시대 인물들의 임종 무렵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례 29건을 분석했는데요. 모두 묘비명과 묘지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묘비명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듯이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 그 묘비에 써여 있는 텍스트예요. 그리고 묘지명이라는 것은 무덤 안에 남겨둔 텍스트를 뜻합니다. 저자가 분석한 텍스트는 묘비명과 묘지명이다. 네, 이게 또 뜻하는 바가 있죠. 묘비를 남길 정도로 권력이 있는 자의 죽음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자면 이들의 죽음이 전체 죽음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권력층이 선호하는 것, 이건 일반인들도 최소한 부러워하긴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죽음에 반영된 관습과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관념, 이건 동시대인이 함께 공유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고려시대 땐 첫째,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러니까 사찰에 가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목욕 재개한 다음에 연부를 외우고 불공을 드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참 다르죠. 조선시대 땐 사대분의 집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죠. 자, 둘째, 앉아서 임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이진 않겠죠. 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달리 말하자면 고승이 열반에 들듯이 바르게 앉아서 죽음에 이르는 거, 이걸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임종 날짜를 예측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이건 옛사람들이 12지로 나눈 각 시각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에 임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역학적으로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죠. 조선시대는 표본이 많아요. 묘지명과 묘비명, 이걸 304건을 분석을 했고요. 조선시대 지배층이 추구했던 죽음의 일면을 들여다보면, 첫째,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의를 유언으로 남긴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라 걱정을 했다, 임금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조선시대가 유교의 나라니까 그럴 법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둘째,
죽음을 초연하게 여한 없이 받아들이는 기계를 드러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교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분석할 때 키워드로 군자, 대장부 이런 걸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 자신의 임종을 비롯해서 장례, 제례, 법도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남긴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남자가 죽을 때 부녀자들은 방에서 모두 나가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이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내외 유별의 예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죽음. 네, 이건 그 관념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 아마 뭐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네, 이건 확실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될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지금도 조짐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뭐 동료들, 친구들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전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거죠. 네,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하는 건 사실 이게 내가 치르는 행사가 아니죠.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와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매우 주체적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매우 주체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죽고 나면 그때 치르는 장례식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밟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주체적이죠. 이 책의 저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죽음,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삶이 자신의 것이었듯이 삶의 마지막에 있는 죽음 또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굳이 마지막 순간일 필요는 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좀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언장을 미리 써둔다든지 또는 입관 체험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행사들 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걸 해보면 매우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더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왜 지내지? 라는 질문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책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